자, 봅시다. 부정표현. 왜 쉬워요? 자, 부정표현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그 부정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나눕니다.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의 표현 형태에 따라서, 문장 형태에 따라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비동사동이랑 좀 비슷하다, 그치? 자, 비동사동이랑 비슷한데, 비동사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짧은 형태의 문장을 이제 그 파생적이다라는 말을 썼잖아, 그치? 여기서는 파생적 부정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파생어가 되려면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접사, 전미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과 못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부사라고 합니다. 품사가 부사야. 그래서 파생적 부정문 이런 말은 안 하고요. 그냥 짧은 부정문 또는 단형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안 하다, 못 하다 이런 애들. 안 갔어, 못 갔어. 그 다음 긴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지 아니하다 또는 뭐뭐 하지 않다 또는 뭐뭐 하지 못하다. 가지 않았어, 가지 못했어. 자, 그래서 이 짧은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형태도 좀 이제 그 어느 정도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요. 못 쓰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체험 플러스 하다라고 있는 문장들 있죠. 뭐 공부하다 이런 애들. 얘네들은 공부하다인데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요 사이에 공부하다 사이에 공부 안 했다가 들어갑니다. 안 공부했다라는 말은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체험 플러스 하다로 서술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험 사이에, 체험과 뒤에 접사 사이에 부정부사 안이 들어갑니다. 공부 안 했다, 공부 못 했다가 됩니다. 자, 다음 일반적으로 파생어와 합성어, 그러니까 합쳐진 말들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서술어 중에서 음절이 긴 애들은 긴 부정문이 어울립니다. 중간에 한번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어두침침하다라는 말이 있을 때 하늘이 안 어두침침하다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게 아니고 어두침침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다음 그러면 이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의미를 좀 보면요, 각각 두 개씩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 하다. 그러니까 안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순 부정이랑 의지 부정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안 하다, 못 하다라고 하면 안 하다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못 하다는 안 돼서 못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안 부정문은 일단 첫 번째는 단순 부정이라고 해서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와 라고 하면 안 오는 건 의지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야. 맞죠? 그렇게 사실 자체, 비가 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때 안 부정문을 씁니다. 자, 그래서 비가 못 온다 라는 말은 안 쓰죠. 맞죠? 자, 다음 의지 부정이라고 해가지고 주체의 의지로 행동을 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나는 공부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 뭐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안 부정문을 쓰고요. 못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능력 부정입니다. 능력 부정. 자, 그래서 주체의 능력상 불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그러니까 뒤에까지 보고, 자,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었어. 지금 먹을 능력이 안 돼서 못 먹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의한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애초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죠? 그럴 때도 못 부정문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랭킹 1등을 안 찍었어 이러면 뭐야? 찍을 수 있는데 안 찍은 거야. 맞지?
근데 못 찍었어 하면 뭐야? 실력이 애초에 찍을 실력이 안 되는 거야. 맞죠? 근데 나 어제 엄마한테 컴퓨터 뺏겼어. 핸드폰도 뺏겼어. 게임을 못해. 그래서 랭킹 1등 못 찍었어. 그런 거 어때? 상황에 의한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 어제 엄마한테 핸드폰 뺏겨가지고 게임 1등을 못 찍었어 라고 하는 상황에 의한 부정.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찍었어 라고 하면 뭐야? 능력에 의한 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제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깨닫다, 견디다와 같이 의지나 의도가 작용할 수 없는 동사에선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안 깨닫다, 깨닫지 않는다, 깨닫지 않다, 그 다음에 견디지 않다 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견디지 못했다라는 말만 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의지나 의도가 작용할 수 없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안을 쓰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못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일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예쁘다라는 말을 안 써요. 어떻게 한대? 안 예쁘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형용사일 때 못 부정문은 안 쓰는데 긴 형태의 부정문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능력의 부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만 긴 부정문의 형태로 씁니다. 모래가 부드럽지 못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모래가 안 부드럽다면 부드럽다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못한 거야. 맞죠? 그럴 때 모래가 부드럽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다 부정문. 이거 쉽죠? 보통 명령의 의미, 그 다음에 청유의 의미로 말다 부정문을 많이 쓰죠. 야, 뭐 하지 마 는 말아를 줄인 겁니다. 맞죠? 뭐 하지 마는. 자, 그 다음에 야, 우리 뭐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 바로 말다 부정문입니다.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말자. 자, 다음은 부정문의 중의성입니다. 부정문도 부정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중의성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지금 안 부정문을 썼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 안이 부정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안이 나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축구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다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는 사실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축구를 안 좋아하는데 딴 애들은 좋아해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축구를 부정하면 나는 축구는 안 좋아하는데 딴 건 좋아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 좋아하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축구를 싫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 자, 다음 친구들이 다 안 왔어요와 같이 범위를 나타내는 것 또는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친구들은 다 왔다라고 하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을 때 다 왔다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얘를 부정문으로 바꾸면요, 두 가지 의미가 생깁니다. 친구들이 다 안 왔어요 라고 하면 싹 다 한 명도 안 왔다라는 뜻도 되는데 오긴 왔는데 전부 다 오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안이 오다를 부정하느냐 다를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를 부정하면 뭐야? 오긴 왔는데 전부 다 오진 않았다 이 말이고, 친구들이 다 안 왔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한 명도 안 왔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는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보조사를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고요, 한 명도라고 해서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주면 중의성이 해소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만 사동 표현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사동 표현에서 빼먹은 거 하나 있다.
자, 우리 이중 피동, 그러니까 피동문에서는 이중 피동을 조심해야 돼. 맞지?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 건 피동 표현을 두 개를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동 표현도 우리가 잘못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게 뭐냐면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 사동 표현으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문법상으로 안 되는 말은 아니야. 상황을 억지로 만들면 쓸 수 있는 말이긴 해. 그런데 보통 그런 의미로 안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소개시켜줄게 내가잖아. 지금 내가 소개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개시켜주는 거야, 소개해주는 거야. 소개해주는 겁니다. 맞죠? 소개하다랑 소개해주는 거랑 소개시켜주는 거랑 지금 의미상의 차이가 없잖아. 방금 문장에서는. 그러면 소개시키다라는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 맞죠?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소개해줄게라고 해야 돼. 그러면 소개시키다라는 말 절대 못 써요? 그건 아니지. 야, 내가 A 통해서 나한테 소개시켜줄게. 그러면 뭐야? 지금 내가 A한테 야, 너 소개해줘 라고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에게 땡땡이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라고 했다. 소개를 시켰다. 그렇지. 소개시켰다가 돼야죠. 내가 땡땡이에게 이제 친구를 이제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를 한 명 거쳐서 시켜주면 소개시키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긴 하지. 맞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야, 내가 해줄게는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맞죠? 해주는 거야. 소개시키다 또는 많이 잘못 쓰는 게 금지시키다. 근데 금지한 거야. 맞죠? 야, 너 이제부터 핸드폰 금지라고 하면 내가 널 금지시킨 게 아니고 금지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사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쳐야 하고요. 나머지는 높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습성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단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하단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요? 전 모르지만 하단 학교에서 나갔어? 진도? 안 나갔고 나갔고 나갔어? 안 나갔어? 그럼 그 프린트만 가는 거야? 반통의 물? 반통의 물은 그냥 하다 그러면 반통의 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단 넘어가는 거야? 이거 수업 시작하잖아요. 나머지 이거 먼저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 시간 만에 2개 다 끝냈는데. 너네? 그럼 파단이랑 반통의 물 둘 다 끝났어? 그래? 아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파단으로 봅시다. 다음 시간에 반통의 물 들고 오세요, 여러분들. 90페이지. 자, 일단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술갈래라고 하죠. 교술갈래. 그래서 시, 소, 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정갈래, 서사갈래, 그리고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술은 보통 우리가 수필 크기. 근데 이 수필이 또 상세히 보면 저기 현대 수필, 고전 수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 수필이야 사실은 중수필, 용수필 해가지고 내용을 얼마나 무거운 내용을 다루느냐 아니냐에 따라 좀 나뉘기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고 그 고전 수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설이냐, 무슨 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수필의 특징이 뭡니까? 요거 지금 92페이지 있거든요. 여기 메뉴 한번 볼게요. 수필의 기능과 특성. 일단 기본적으로 수필이란 작가가
글 속에 직접 나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어떤 사건을 전달해주는 작가가 아닌 다른 서술자가 있죠. 그런데 수필에서는 이 서술의 주체, 그러니까 이 글 속에 있는 나가 진짜 글 쓰는 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수필이고요. 일상생활의 느낌이나 체험을 표현했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자, 또 다양한 재제, 형식, 표현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나 자유로운 형식이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 다양한 재제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신변잡기적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신변, 내 주변, 우리 주변, 잡기, 오만 잡동사니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오만 잡동사니들, 오만 잡다한 것들이 전부 뭐가 되는데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변잡기적인 이제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이나 관점, 특징적인 문체, 이런 애들이 전부 개성에 해당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개성. 자, 그래서 수필이란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필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수필을 읽으면 쌤판 모르는 수필을 읽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받아들인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봅니다.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뭐 생각이라든지 또는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잘 찾아내면 사실 수필은 끝이죠.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수필은 한 편 통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시랑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화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화단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뭐가 좀 중요하냐면요, 어휘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 안 쓰는 말이 너무 많아. 사실 뭐 나도 안 써, 사실. 이게 되게 오래된 수필이다 보니까 현대 수필이긴 한데 뭐 언제 쓰는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1930년대, 40년대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이태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이후에 월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쓰였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할 만한 어휘가 많습니다. 느낌상으로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뭐를 준다. 여기서부터 찰찰하다라고 하는 거 뭔데요? 처음 들어보죠? 되게 꼼꼼한 걸 말하는 겁니다. 꼼꼼한 거. 그래서 이거를 찰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조석은 뭔데? 이건 좀 많이 봤지? 아침 저녁, 아침 조자에 저녁 석자. 자, 그래서 깐깐하신 노주인이, 늙은 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답니다. 거름을 준대요. 손아 뭔데? 손은 손자 할 때 손, 아는 뭐야? 아이 할 때 아. 그래서 뭐 손녀, 손자 또는 손녀를 말합니다. 자,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 고음을 드리건만은 이러한 단어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물을 주는데 어디에 주는 거야?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단에 물을 주는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간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호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인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라고 하는 건 이 화단을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공을 들여서, 인간이 힘을 들여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인위적인 행위죠. 인위적인 행위.
자, 그래서 이러한 가문만으로는 병 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고 했으니까 인간이 하는 이런 인위적인 조치는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래서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이 벌벌하다라고 하는 게 뭐야? 아주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위풍당당하게 펴있다라고 해야 될까? 당당하게 펴있는 거, 쫙 활짝 펼쳐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벌벌하고 탐스럽게 이제 피어있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해졌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누리끼리해진 거야, 맞죠?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식물이. 그래서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돌이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 들어가고 있었대요. 자,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라고 하면서 이 빗물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물, 수돗물은 뭐야? 인위적인 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 그래서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주변에 이제 서성거릴 때마다 노인은 참으로 섭섭해하였다. 그리고 비가 왔답니다.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며 나도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려, 순조로 내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순조롭게 내린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순조롭게 내려 하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였대요. 자, 그래서 비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대요. 그저 하늘물이라야. 이게 뭐야? 빗물이죠. 억조 창생이 비를 맞아야, 다 비를 맞아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억조 창생이라고 하는 건, 이 창생은 이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생명들, 생물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억조라고 하는 건 억계, 억명 또는 이제 조단위, 억단위, 조단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조 창생이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의 만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성들, 이 억조 창생들, 백성들, 온 백성들을 뜻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야? 식물들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억조 창생이라고 하는 게 식물들,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 생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뭘 맞으면서 커야 된다는 거야? 비를 맞아야 크는구나. 비를 맞아야 하고 점점점 돼 있잖아, 그렇지? 여기 사실 생략된 말은 뭐야? 아이고, 그저 하늘물이라야, 그저 빗물이라야 온 식물들이 다 비를 맞아야 크는구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단을 꾸미던 노인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거야. 다 비를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수돗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자, 만지기만 하면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이거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맞죠? 말라가던 죽어가던 식물들입니다. 그런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불을 튼 듯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겨서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졌습니다. 까지가 처음 부분. 여기 어휘 중요합니다. 자, 다음 저기 뭐냐 94페이지.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화는 이제 서양꽃을 말합니다. 서양꽃 맞죠? 우리나라 토종꽃 말고. 자, 그래서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어가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노인이 식물을 사랑하네.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방식을 말하는 거야.
그 방식이 어떻다는 거냐면 인위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꾸 가꾸는 거야. 가지 깎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곁가지 색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하여 4층 나무도 되고 5층 나무도 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원을 꾸미는 거야. 철사로 얘네 이제 자라는 모양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예쁘게 뭐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꽃들 이렇게 쫙 감으면서 마치 예쁘게 꽃무처럼 이렇게 막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노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철사를 사다가 층층이 테를 두르고 몇 색가지를 막 자르기도 하고 막 이어 붙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4층 나무, 5층 나무가 된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장미는 홍예문 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방이 뭐냐면 이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 조그만한 나무에 열매를 맺게 만든 거야. 또 마찬가지로 뭐야? 인위적이죠. 자, 그래서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바닥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이렇게 예쁘게 만든 정원을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맞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쁘다 하겠죠. 맞죠? 정원 참 예쁘게 꾸몄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 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제공은 뭐냐면 제주로 쌓아 올린 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그 노인이 그렇게 예쁘게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야. 그가 제주를 다 내어 기르는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예쁘게 만들어 있는 정원이 있으면은 요 옆에 어디 그늘진 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그늘진 데서 하나 봉선화가 자라고 있는 거야. 나는 얘가 더 예뻤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한편 구석 응달은 그늘입니다. 그늘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고지혜가 뭐냐면요, 그냥 이제 이 글 속에서는 의미하고자면 그냥 보살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주인의 보살핌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봉선화 몇 떨기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뭔데? 얘네는 어떤 식으로 자라나고 있어? 그렇지, 자연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채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이 담아놓는 거 맞죠? 바구니 같은 거. 자, 그래서 채반처럼 막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야, 식물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 어떻다고 글쓴이 마음은 괴롭다고. 그래서 글쓴이는 지금 그렇게 예쁘게 가꾸어진 정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쓰인 표현 방법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열거 해놨습니다. 이 글쓴이가 이 정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저 식물들이 불구가 된 것 같아, 또는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재변이라고 하는 건 뭔데 재변할 때 재자는 재앙할 때 재자입니다. 자연재해할 때. 그 다음에 변은 뭐야? 우리가 흔히 변을 당하다라는 말 쓰잖아. 그치? 그런 참변을 당하다 뭐 참변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재변이라는 할 수 없다. 재앙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중부정 이 사용됩니다. 자,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짧게 말하면 뭐야? 재변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부정의 부정을 사용하여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열거 역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 겁니다. 어떠한 이제 수사 방법, 표현 방법 있으면 그건 대부분 다 자기가 하는 말을 더 효과적으로 잘 강조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라고 노인이 자신의 정언을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노인이 자신의 화단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자신의 화단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나는 무엇을 느꼈는데 불유쾌를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자,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럴 만한 졸작, 그러한 묘한 폼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이 없죠. 진짜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맞죠?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생각만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어떠한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없어?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름 없는 한 폭의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신이 진짜 이 세상을 만든 신을 말하는 거야? 그 기독교적 종교적 의미의 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신이 뭔데? 앞줄에 나와 있죠. 자연입니다. 자연. 자,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한 폭이 잡초에 이르기까지 전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야? 자연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잠깐 뒤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요 시 있잖아. 요거 혹시 학교에서 했니? 학교 중에?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거. 어둠도 이제 평균 같은 것일까? 아직 안 했어? 교수관의 특성 파악하기까지 했는데 그냥 진도랑 나가 던지는 거 있어요. 오케이, 근데 너는 아직 본문을 다 안 읽었으니까 본문 딱 읽은 거 본문 읽었었어요. 화산 읽었었어? 네. 읽은 거 기억나? 네. 오케이. 학습할 동안 그냥 바로 그걸 넘어갔어. 뭐? 동해. 반통해물? 아, 너네 화단 먼저 했어? 네. 이거 먼저 했었어요. 아, 화단 먼저 하고 이거 안 하고 바로 반통해물로 넘어갔다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만 했어요.
아 이거 겨울 불꽃 이거 했어? 나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오늘은 화단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조금 넘어오면요. 그리고 대조적 의미의 소재 아까 이야기했던 수돗물과 빗물 얘는 인위적인 거 빗물은 자연적인 거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계속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 대조를 계속 보여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 뭐였습니까? 아까 그 나온 글에서는 봉선화 한 몇 떨기 있었어. 맞지? 그 구석에 응달에서 자라고 있는 걔네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단에 가꿔져 있는 장미, 석류, 나무 이런 애들은 뭐야? 인위적으로 가꾸어진 대상들이죠. 자, 그 다음 요거 노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맞죠? 자신만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글쓴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금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꾸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어리석은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오케이. 자 그러고 요거만 좀 봅시다. 생태적 관점. 이게 지금 페이지가 99페이지.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반통의 몰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랑 같이 엮어서 보는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래 이제 나이덕 시인이죠. 시인인데 이 나이덕 시인이 수필을 워낙에 잘 씁니다. 워낙에 잘 쓴 게 있고요. 첫 번째로는.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생태주의적 관점 또는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 반통의 몰이라고 하는 수필을 지금 가져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수필 화단이라고 하는 수필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글쓴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뭐라고? 생태적 관점이라고 한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제 바꾸고 가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생태계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자연,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과 환경, 자연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을 생태적 관점 또는 생태주의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서 나와 있던 요 시 있죠. 요 시가 사실은 되게 그 구조가 음색점이 좀 높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좀 파헤치면은 좀 볼만한 구조를 내는 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작품 역시 이제 어떤 이 자연의 습성 또는 자연의 속성을 거스르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정리합시다.